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친구 몇 명이 모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누군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아. 뭔가 조심스럽고 끝나면 더 지쳐 있어. 그러자 옆에 있던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이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 같다. 뭔가 불편한데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 친구가 된 사람도 있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람도 있죠. 젊을 때는 그저 성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년에는 참고 지냈습니다. 가족이니까, 직장 동료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그렇게 이유를 붙이며 견디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굳이 참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참지 않아도 되는데 왜 여전히 불편할까요? 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 때문일 겁니다.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고 불편한데 왜 불편한지 설명하기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그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면 있다고 댓글 남겨주시고 난 없다 하시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재밌는 이야기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품 옷. 며칠 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창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유독 한 명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모임 장소가 동네 한 식당이었는데 그 친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차려입고 왔다고 하더군요. 가방도 신발도 심지어 안경까지 처음엔 오랜만이니까 못 부렸나 보다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계속 자기 얘기만 하더랍니다. 자기 자식이 어디 취직했고 집은 어디 샀고 남편은 뭘 하고 듣다 보니 기분이 묘했다고 합니다. 부러운 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보여주려 하나 싶었다고 하죠. 심리학자 캐런 파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내면의 불안이 클수록 외적 치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고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존감 위협 상황을 주고 옷을 선택하게 했더니 불안감이 높은 그룹은 평소보다 30% 이상 화려하고 비싼 옷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멋을 부리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옷으로 증명하려는 무의식적 방어 기제인 거죠.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도 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옷으로, 물건으로, 자식의 성공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멋부리고 싶은 날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매번 그렇다는 겁니다. 동네 마트를 가도 풀 메이크업에 명품 가방이고 가벼운 차 한 잔 약속에도 과하게 차려입습니다. 이런 사람과 자주 만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처음엔 저 사람 참 깔끔하네 싶다가 점점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분명 내 옷차림이 잘못된 건 아닌데 옆에 서면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 사람이 직접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말없이 압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려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걸요.
그 사람은 자기 내면의 빈자리를 겉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젊을 때는 그게 부러웠습니다. 중년에는 그냥 넘겼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안정된 사람은 과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결국 옷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옷차림에 드러나는 거죠. 화려함 뒤에 불안이 있고 과시 뒤에 공허함이 있다면 그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불안에 우리까지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옷차림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 곁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비교당하게 됩니다. 그럴 땐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답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와 내 감정을 분리하는 거죠. 사람은 옷으로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몸짓 하나, 습관 하나에도 그 사람의 내면이 스며 있죠. 특히 손의 움직임은 말보다 더 정직합니다. 두 번째 손,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옆자리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내 그 남성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팔걸이를 두드리고 무릎을 쓸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중에도 손은 계속 다른 데에 있더군요. 옆에서 지켜본 분이 말하길 그 모습이 묘하게 불편했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손이 자꾸 신경 쓰였다고 하죠.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고 나머지 93%는 목소리 톤과 신체 언어라는 겁니다. 특히 손의 움직임은 무의식적 불안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실험에서 불안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대화 중 손을 움직이는 횟수가 일반인보다 2.5배 더 많았습니다. 이건 거짓말 탐지에도 활용되는 신호입니다. 손이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지금 편안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내면이 불안정하면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손은 그 불안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죠.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대화 중에 손을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사실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게 얘기해도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말은 주고받았는데 교감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긴장했나 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도 넘깁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다면 그건 긴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 상태, 항상 불안하고 항상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사람이 좋으니까 하며 넘겼습니다. 중년에는 바쁘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해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차분해지기 어렵습니다. 불안은 전염되니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든 깊이는 가면을 필요로 한다. 손의 움직임은 그 가면 너머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무리 말로 괜찮다고 해도 손이 말해주는 불안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그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한 결과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감정 보호입니다.
그 사람의 불안에 우리까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손이 쉬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중심만 지키면 됩니다. 손만큼이나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도 사람의 본성은 드러납니다. 특히 여유로워야 할 순간에 보이는 모습이 더 정직하죠. 세 번째, 커피 마실 때 동네 카페에서 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는데 커피를 주문하자마자 그 사람이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화면만 보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중간중간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대화는 나눴지만 시선은 한 번도 온전히 마주치지 않았죠. 카페를 나오면서 든 생각은 이 사람 나랑 있는 게 불편했나였습니다. UCL의 이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 핸드폰을 중간 매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험 대상자 중 관계 만족도가 낮은 그룹은 같은 상황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빈도가 일반 그룹보다 4배 높았습니다. 이건 무례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무의식적 표현입니다. 커피 마시는 시간은 원래 여유의 시간입니다. 급할 것도 없고 해야 할 일도 딱히 없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여유 속에서도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다면 그건 지금 이 순간이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처음엔 바쁜 사람이니까 이해하려 합니다. 두 번째도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넘깁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다면 그건 바쁜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말로는 만나서 반갑다고 하지만 행동은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묘한 공허함이 남습니다. 분명 대화도 했고 웃기도 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젊을 때는 이걸 참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중년에는 나도 바쁘니까 서로 그런 거겠지 하며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 앞에서는 핸드폰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요. 바쁘고 급한 건 핑계입니다. 중요하다면 집중하게 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의 본질은 분리가 아니라 함께 있음에 있다. 커피 한 잔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온전히 함께 있느냐입니다. 핸드폰 너머에 마음이 가 있다면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책임 분리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머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지 말고 우리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커피를 마시면 됩니다. 사람의 태도는 시간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특히 답장의 속도는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죠. 네 번째, 카톡 대답할 때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문자를 보내면 대답이 한참 뒤에 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물어봐도 몇 시간 뒤에 답이 오고 가벼운 안부를 물어도 다음날 답장이 오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금방금방 대화하는 걸 보면 속이 상한다고 하더군요. 나한테만 일어나나 싶어서 서운하다고요.
하버드 대학의 관계 심리 연구에 따르면 답장 속도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메시지에는 평균 5분 이내에 답장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평균 3, 4시간 이상 소요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바쁨의 정도는 답장 속도와 큰 상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중요하면 바빠도 답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한가해도 미루는 겁니다. 카톡을 늦게 답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있고 문자보다 통화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죠. 문제는 선택적으로 늦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빠르게 답하면서 우리에게만 느린 거죠.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합니다. 바쁠 수도 있지, 깜빡했을 수도 있지 하면서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넘깁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쌓입니다. 문자를 보낼 때마다 이번엔 언제 답장이 올까 걱정하게 되고 답이 안 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친구라고 하지만 행동은 너는 나한테 급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패턴이 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오래 알았으니까 하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중년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겼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는 답장이 늦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중요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짧게라도 답합니다.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겁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단이 되면 필요할 때만 답장이 옵니다. 하지만 목적이 되면 답장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늦게 답하는 사람은 우리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놓아줌입니다. 억지로 답장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연락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통행입니다. 놓아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우리 곁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자기도 모르게 하는 작은 행동들이 더 정직하죠. 신발을 대하는 태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5번째 신발,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친척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친척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 무심하게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들어왔답니다. 신발장 앞도 아니고 정리된 다른 신발들 옆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길목 한가운데에 던져놓듯 벗어놓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급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돌아갈 때도 똑같더랍니다. 신발을 신고 나가면서도 뒷정리 없이 그냥 나가버렸다고요. 사소한 일 같은데 그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답니다. 캔자스 대학교 심리학과에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의 신발 사진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예측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측 정확도가 90% 이상이었습니다. 신발의 상태, 관리 방식, 벗어놓는 습관 등이 그 사람의 세심함, 배려심,
자기 중심성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특히 공간 배려 없이 신발을 벗어놓는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영역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급했거나 깜빡한 거 아닐까요?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다면 그건 습관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간을 고려하는 습관이 없는 겁니다. 현관은 집주인의 공간입니다. 거기에 신발을 어떻게 놓느냐는 그 공간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를 보여줍니다.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집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자기만 사는 공간에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공간에서도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건 배려의 부재입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작은 불편함들이 쌓입니다. 신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물건을 빌려가도 제자리에 두지 않고 함께 쓰는 공간을 정리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만 행동합니다. 말로 지적하면 그게 뭐가 문제야 하며 오히려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말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편을 감지하는 안테나 자체가 없으니까요. 젊을 때는 좀 덜렁대는 사람이네 하며 우선 넘겼습니다. 중년에는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며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신발 하나 제대로 못 벗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걸요. 자기 중심적이고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고 작은 배려조차 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예절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작은 표현이다. 신발을 정리하는 건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간, 상대방의 시간,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관계 태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선긋기입니다. 우리 공간에서만큼은 우리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뀌기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불편하다면 분명하게 말하면 됩니다. 신발은 여기에 정리해 주세요. 그게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공간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을 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헤어졌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죠.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았고 실망도 했고 때로는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사람을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왜 불편한지 설명할 수 없었지요. 중년에는 알았지만 참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되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용서하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한 사람 뒤에는 불안이 있고 손이 쉬지 않는 사람 속에는 내면의 혼란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딴 데 정신이 팔린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지 않은 거고 답장이 늦은 사람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아닌 겁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벗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 모든 신호를 읽는 이유는 사람을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편안합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젊을 때보다 적습니다. 그러니 더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써야 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솔직해져도 됩니다. 불편하면 거리를 두고 힘들면 관계를 정리하고 우리 마음이 편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억지로 맞출 필요 없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관계, 억지, 친절, 의미 없는 만남을 정리하는 거죠. 그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적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니까요. 우리도 조금씩 더 가벼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줘야 할 것을 구분하고 소중한 것에 집중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한 방향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주변이 조금 더 따뜻해져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비싼 옷이 아니라 4가지를 입는다. 명품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그런데 그 첫인상을 결정짓는 건 단순히 외모만이 아닙니다. 진짜 귀티, 우리가 흔히 놓치는 이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어딘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끄는 사람들 말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도 이것만 바꾸면 그 귀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품격 있는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드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금 바로 허리를 펴세요. 티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귀티는 단순히 화려한 외모나 비싼 명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비밀은 바로 자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내리고 고개를 들고 걷는 사람을 그들은 마치 자신만의 무대 위를 걷는 배우처럼 당당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뭔가 특별해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반면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사람은 어떨까요? 어딘가 위축되고 자신 없어 보이고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실 우리의 자세는 단순히 몸의 움직임만이 아닙니다. 자세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세와 마음의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면 뇌는 곧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지금 당당하다. 나는 스스로를 믿는다. 그 신호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꿔놓고 나아가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거죠. 제 친구 민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수는 항상 소심하고 조용했어요. 회의에서도 늘 구석자리에 앉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민수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사람들이 날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잘하고 싶은데 도무지 용기가 안 나.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민수야,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봐. 너 자신부터 당당해야 사람들이 널 진지하게 봐. 민수는 처음엔 웃으며 아니 자세 하나로 뭘 바꿀 수 있겠어 라고 했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진짜 신기해. 허리를 펴고 걷기만 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상사가 날 보고 요즘 뭔가 좋아 보인다 라고 하더라니까 민수는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의 구석에 앉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표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작은 변화가 그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꿨는지 상상되시나요? 사람들은 종종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짓에서 많은 것을 읽어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허리를 곧게 펴고 걸어가는 사람은 신뢰와 리더십을 느끼게 하고 웅크린 자세는 자신감 부족이나 나약함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결국 자세는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가짐이 바르면 나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이 말처럼 허리를 펴고 당당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여러분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편안히 내리고 고개를 들고 자신감 있게 웃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어느새 여러분의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첫걸음은 지금 바로 허리를 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품격과 자신감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뭔가 다르네요. 당신에게선 귀티가 느껴져요. 두 번째, 말투를 바꾸세요. 자, 여러분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자세를 당당히 세우셨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걷는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멋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자세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심히 보게 됐는데 그 순간 내뱉은 말투가 영 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걷습니다. 첫인상은 완벽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이따위로 했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이렇게밖에 못해. 그 순간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방금 전까지 느꼈던 당당함과 품격은 산산조각 납니다. 자세로 만들어진 첫 인상은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혹은 이런 상황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허리를 펴고 당당히 서 있으니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툭 내뱉습니다. 몰라요. 내가 왜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한 거죠. 뭐 어쩌라고요? 그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어색하게 굽고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궁금해하며 다가왔던 사람들이 슬쩍 물러나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냥
말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외모에서 받는 첫인상보다 그 사람의 말투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말투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 태도, 그리고 품격을 담는 그릇과도 같죠. 언젠가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조상이다. 우리의 진심은 말투를 통해 드러난다. 날카로운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는 굳게 닫힌 마음도 열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말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와도 같아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 메시지가 담긴 말투는 품격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게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는 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희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토론에서도 언제나 가장 먼저 의견을 냈고 열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갔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녀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들은 마치 지적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영희 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영희 씨가 제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나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희 씨, 혹시 말투를 조금만 부드럽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후로 영희 씨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대신 혹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로 바꾸기 시작했죠. 몇 달 뒤 영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다가와 조언을 구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말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귀티, 나는 말투는 어떤 걸까요? 오늘부터 이런 표현을 연습해 보세요. 왜 대신 혹시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몰랐어요. 대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망했어. 대신 오히려 잘 됐네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말투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품격과 귀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허리를 펴고 당당히 걸맞은 말투로 품격을 더해 보세요. 귀티는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와 말투, 이 두 가지의 조화에서 진정한 귀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당신에게선 따뜻함과 품격이 느껴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눈빛을 바꾸세요. 자, 여러분,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말투까지 세련되게 다듬고 자세와 말투가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은 이미 훨씬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눈빛입니다. 눈빛은 단순한 시선 처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창이자 감정을 전하는 가장 순수한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자세가 좋고
말투가 세련되었는데 눈빛이 차갑거나 흔들린다면 진심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허리를 곧게 펴고 세련된 말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마치 뚫으려는 듯 차갑고 날카롭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불편하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문을 닫고 대화는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절한 말을 건네지만 눈빛이 초조하게 흔들리거나 피곤해 보인다면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혹 내가 쓰이게 했나? 눈빛은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지 않은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강렬한 표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 중 80% 이상의 신뢰를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에서 느낀다고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빛이다. 마음이 바르면 눈빛도 바르다. 눈빛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눈빛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지만 따뜻하고 여유로운 눈빛은 상대방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눈빛으로 귀티를 더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째, 눈빛에 여유를 담아보세요.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은 상대방에게 긴장감을 전달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세요. 여유 있는 눈빛은 보는 이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눈빛에 미소를 더하세요. 눈빛에 담긴 미소는 그 자체로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입가의 미소와 함께 눈으로도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마일을 지으며 눈빛으로 응원과 존중을 표현해 보세요. 여기서 제 친구 민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정 씨는 허리를 펴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민정 씨, 혹시 대화를 나눌 때 눈빛에 대해 신경 써본 적이 있어요? 그녀는 말했죠. 눈빛이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그녀와 함께 대화를 녹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상대를 시험하듯 날카롭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보였을 줄은 몰랐어요. 이런 눈빛이면 나라도 거리를 뒀을 것 같아요. 그 후로 민정 씨는 눈빛에 미소를 담고 시선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그녀와 대화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결국 민정 씨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눈빛은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가장 순수한 언어입니다. 부드럽고 여유 있는 눈빛은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티를 완성하는 마지막 터치가 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눈빛에 미소를 담아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진심을 비추는 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당신과 대화하면 참 편안하고 따뜻해요.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느껴져요.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와 말투, 그리고 눈빛에서 완성됩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물들일 것입니다. 네 번째, 여유를 품으세요. 자, 여러분, 이제 허리를 펴고 말투를 다듬고 눈빛에 따뜻함까지 담으셨다면 이쯤 되면 스스로도 이전보다 훨씬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진정한 귀티를 완성하려면 여유라는 마지막 조각을 더해야 합니다. 여유란 단순히 행동을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는 내면의 안정감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급하고 조급한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화려한 외모를 갖췄더라도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 느긋하게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왠지 모를 신뢰와 안정감이 묻어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허리를 곧게 펴고 말투도 부드러우며 눈빛까지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이 항상 바쁘고 말을 끊고 급하게 대답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조급해 보인다. 저 사람 여유가 없네.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아. 결국 여유 없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대화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친구가 끊임없이 시계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말해. 시간이 없어. 이 말을 들은 순간 우리는 그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게 됩니다. 상대방의 불안감이 나에게도 전염되기 때문이죠. 여유 없는 행동은 단순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더 큰 스트레스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 다스리는 능력은 여유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힘이 드러난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를 찾을 때 우리는 더 강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는 우리의 내면이 안정되었을 때 비로소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유를 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여유는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로 시작됩니다. 첫째,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우리가 조급하고 불안할 때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그럴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호흡이 안정되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둘째,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급하게 말을 걸거나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늦게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멈춤이 여유로운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내 시간과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바쁘게 움직이며 시간을 쫓기기보다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내 시간이 여유로워질 때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빠르고 열정적이었고 모든 일을 완벽히 해내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행동과 말투가 너무 빠르진 않았니? 사람들에게 여유를 줄 수 있다면 어떨까? 민수는 처음엔 의아했지만 제 말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급하게 끼어들지 않으려 노력했죠. 일을 처리할 때도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태도를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민수와 대화를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여유를 품으니 내가 더 가벼워졌어. 사람들도 나를 더 좋아해 주는 것 같아. 여유는 단순히 느린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유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시작해 행동으로 스며드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여유가 상대방에게는 편안함을, 나 자신에게는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유를 품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추어 자신의 속도를 조절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품격 있고 고요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과 있으면 참 편하네요.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느껴져요.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 말투, 눈빛, 그리고 여유에서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티는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으로 쉬었습니다.